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이고요. 경찰 같아 보이시나요? 네, 7년 동안 사실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범죄를 이해하는 일, 프로파일링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절도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주어드리는 4가지 집 중에서 어느 집을 내가 가장 털고 싶은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누가 가장 유능한 절도범이 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A라는 집은요, 여러분의 집에서 5km 떨어져 있고 10만 원을 털 수 있어요. B라는 집은요, 10km 떨어져 있고 10만 원을 털 수 있고요. C라는 집은 여러분의 집에서 5km 떨어져 있고 100만 원을 털 수 있고요. D라는 집은 10km 떨어져 있고 100만 원을 털 수 있어요. 이 4가지 집 중에서 제일 털고 싶은 집 어디신가요? D? 네. 네, C가 제일 귀에 많이 들리는데, 네. 그럼 가장 털고 싶지 않은 집은요? A. 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를 가장 털고 싶어해요. 그리고 B를 가장 털고 싶지 않아 하죠. 그렇다면 A와 D가 남아있어요. A와 D 중에선 어느 집이 훨씬 더 나으세요? A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D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형사들까지도요, 방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처럼 D를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본인이 털고자 하는 것보단 사실은 본인이 들여야 될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 선택의 비중을 둡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A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집은 정말 털 게 없어. 그런 집들이 사실은 범죄 피해 대상이 오히려 더 많이 되는 이유도 거기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도범이 아니고 형사였다고 한다면 잠복근무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핵심은요, 사실 내가 아닌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생각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사실 범죄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흔히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죄 행동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 사람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전제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범죄의 행동을 분석하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야산에서 초등학생 2명의 남학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 졸라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길 가던 여대생이 노상에서 날카로운 얘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 사건은 잠을 자고 있던 자매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둔기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피해 현장의 특징, 피해자의 특징, 범행 수법 닮은 게 있나요? 닮은 거 혹시 발견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프로파일러 자격이 되시면 안 돼요. 사실 3가지 사건은 현상이라든지 행동적인 거라든지 수법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닮은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연쇄살인범,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현상, 행동, 수법만을 가지고 각각의 범죄자 유형을 추론을 했더라면 이 3가지 사건의 범죄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몰랐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은요, 현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의 가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감안을 하고 또 제거를 시키고 그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그 현상 이면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범죄 행동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 행동의 발현 기제와 동일하게 사실 범죄 행동도 발현을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범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범죄자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죄자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은요, 범죄자가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을 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피해자를 선택한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범죄 현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왜 범죄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기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은요, 종합적인 과학적인 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현장을 보면 사실은 피해자와 범인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나타난 특징을 모두 다 범인의 특징이라고 보고 범죄자를 추론한다 그러면 범죄자는 사실 범인에 가까울까? 저희가 추론한 범죄자는 범인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에 가까운 걸까요? 오히려 피해자 부분이 추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분석,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게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 목적이라든지 금품 목적이라든지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격하는 것에 치중이 됐다. 결국은 이상심리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보여야 될 게 없는 것, 드러나야 될 게 없는 것 자체가 프로파일러에겐 또 범죄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혹시 프로파일러 많이 보셨어요? 거기서는 사실 사건 해결의 중심에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인미남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수사, 90% 이상의 수사는 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프로파일러는 형사들이 90을 했는데 이 10%가 정말 해석이 안 돼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10%의 해석을 도와주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수사의 단서들이 굉장히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 수사에 방해가 되는 장가지들을 제거해주는 가지치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 범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에 집중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일례로 범죄가 발생할 시간대를 특정하는 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격 진술이 할머니가 아침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었고 옆에 흰색 무쏘 차량이 있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당연히 용의 차량이 뭐가 되겠어요? 흰색 무쏘 차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사가 한 달 정도 흰색 무쏘 차량을 찾는 데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수사가 갈수록 미궁에 빠졌는데 사실 그 위에 나머지 단서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범죄 현장에 경찰관들이 갔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는 점들은 솔직히 범죄가 밤에 일어났었어야지 맞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이 목격자 진술 때문에 서로 대치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목격자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목격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목격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서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목격을 꼭 그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날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격 시점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 목격 진술을 가지치겠습니다. 실제로 이 흰색 무쏘 차량은 전혀 이 범죄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간단한 퀴즈를 한번 또 내볼게요.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7개의 알파벳으로 된 단어가 있어요. 끝이 ing로 끝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6번째 글자가 n인 글자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ing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6번째 글자가 n이다. 역시 세바시 관객분들이라서 조금 다르시네요. 사실은 n인 글자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ing인 글자도 6번째 글자가 n인 글자입니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왜 ing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ing 많이 외워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경험이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는 경험이 독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자꾸 내가 가진 틀에 그 사건을 제한시켜서 국한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특히 나 이런 류의 사건은 굉장히 자신 있어, 이거 많이 해봤어 라고 자신할수록 프로파일러들의 오류는 굉장히 증가합니다. 간과를 하는 것이지요. 사건이 똑 닮은 사건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내가 가진 경험으로 자꾸 사건들을 제한시켜 해석한다는 것 자체를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요,
내 가진 편견을 최소화하고 틀을 깨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려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범죄 패턴들을 보면요, 범죄 발생지와 범인의 주거지 간에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 배워보셨죠? x가 몰라도 y 알면 x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인의 주거지와 실제 범죄 발생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 정보를 넣으면 추가적으로 범죄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범인의 집은 어딜지에 대한 정보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연쇄범죄자 거주지 예측기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퀴즈를 드렸었잖아요. 퀴즈를 드렸을 때 범죄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한다고 했죠? 본인의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범죄를 점점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본인 옆집에서 하는 게 가장 덜 힘이 들 텐데 사실 그런가요? 아니, 바보가 아니란 그렇지 않겠죠? 왜 옆집은 털지 않을까요? 네, 들키고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범죄자의 이동 패턴을 저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곡선 형태가 나타납니다. 범죄자들은 내가 이만큼만 가면 누군지 모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적인 경계치가 있어요. 그 경계치를 버퍼존이라고 하거든요. 그 버퍼존을 지나면 들키지는 않을 것 같으면서 노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범죄자 입장에서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범죄는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이 밀집되는 장소들을 먼저 찾고요, 그걸 역으로 심리적인 경계치 값을 계산해서 범인의 주거지를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외국 기법이라든지 이론들에서는 범인은 항상 본인 집에서 출발해서 범죄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도 있지만 직장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도 있고 아는 집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의 군집 지역과 버퍼존 자체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타난 군집을 가지고 그 군집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이게 범인의 거주지와 관련성 있는 지역인지 직장과 관련성 있는 지역인지 등을 분석해서 범인을 압축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분석 자료들은요, 사실은 범인 검거라든지 수사활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범죄 예방활동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에는요, 순찰활동을 할 때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루트로 순찰을 했어요. 사실은 범죄 위험지역은 이동하거든요. 구름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유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범죄를 분석해서 낮 시간대 맞춤적인 범죄 위험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순찰을 돌고요, 또 밤 시간대 맞춤 순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도착하는 시간도 많이 감축이 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많이 과학적이어졌죠. 거기에 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국을 저희가 37만여 개의 블록으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특성이라든지 기상정보, 전과자 수, 최근의 범죄 발생 현황 등 42종의 유관 변이를 통해서 매일 오늘의 범죄를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치안활동을 전개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뭔가 체감이 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할 수 없고 저희가 가로등 조도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환경 설계를 해서 범죄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범죄 위험 분석 자료들을 안행부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일을 덜해도 범죄 치안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경찰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알게 되면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나는 이런 기술이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도 많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희만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나와 상관 있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관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묻지마 범죄, 이상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